안녕하세요. 거북이네 책방의 거북이 아니고 윤욱입니다. 여기는 제주도고요. 한 달 살이 하러 5월 31일 날 내려왔어요. 이제 6월 27일이면 올라가는데요. 요 앞전 방송은 미라클 조 비테일님의 미라클에 관한 영상이었는데요. 잠깐 쉬어가는 방송으로 인간관계, 매끄럽고 부드러운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 꼭 필요한 어떤 관계의 스킬, 관계의 공부, 사랑도 공부를 해야 되고 관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게 많은데 뭐 관계까지 공부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가 거의 99%예요. 관계에 맺지 않고 소외돼서 사회적 관계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지 않나요? 그런데 관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원활한 아주 친구 같은 부부관계, 어렵지만 그런 거. 그리고 또 비즈니스에서도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관계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저도 잘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관계를 청산하고 회피하는 그런 방어 기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서 저도 이렇게 그런 제 마음을 정화해 가려고 하고 조금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대부분 그 관계가 좋은 분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실 텐데요. 남 탓 절대 안 해요. 저도 남 탓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후회를 하지만 남 탓을 하는 거 자기 발전에 굉장한 걸림돌이 돼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보면 원수 같은 그 내 마누라, 원수 같은 내 남편, 부부는 원수끼리 만나는 거야. 이거 왜 그렇게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적어도 나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고 상대를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진짜 저 인간은 안 돼. 내가 100개쯤 양보했으면 하나쯤은 지도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 인간은 진짜 글러먹었다고 이러면서 남편이나 아내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렇게 가족 상담소 같은 데 하잖아요. 이제 저도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대부분 상담을 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이 다 상대 탓을 한대요. 그 여자는, 그 남자는 나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어. 내가 구제해줬고 나니까 그 여자 데리고 3년이나 산 거야. 응? 나니까 그런 놈하고 같이 3년이나 산 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상대가 잘못됐고 상대가 변화되기 전에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혼들 많이 하시죠. 그건 좀 아니잖아요.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달라질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런 태도를 만나면 매 한 가지예요. 늘상 똑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도파민의 분비로 사랑에 눈이 멀어서 막 다 맞춰줄 수 있을지 몰라요. 시간 지나보세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에게 분명히 원하는 기대치가 있게 되고 그 기대치에 상대가 부응하지 못하면 당연히 실망한다고요. 그런데 번번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대 탓하실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아직도 여전히 뜨겁게 나를 사랑해서 내 요구 조건에 무조건 다 맞춰주고 알아서 내 비위 맞춰줄 것 같나요? 절대. 아닌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와 잘 지내고, 원만하게 지내고, 또 원만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도 성장하고, 상대도 성장하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탓을 상대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다 내 탓이에요. 모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내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 문제라고 탓하지만 그것도 내가 보는 나의 견해, 나의 주관적 시선,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보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 문제라고 생각한 걸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문제의 해결책이 일단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용하기 싫다면 말이죠. 그러면 문제의 해결책은 분명히 있는데 이건 저 여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건데 저 여자를 바꾸기는 힘들고 그럼 나를 바꿀까? 그래 그게 좋겠어 하고 나를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한두 가지의 문제 해결로 놓고 보지 않고 문제의 해결책을 조금 다양하게 나의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말고 문제 해결책의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넓혀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문제의 골똘해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내 고정관념의 그 틀에 갇혀서 항상 내가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데 그걸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의 나사를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마음을 조금 이렇게 열어놓는 거죠. 마음을 열고 그래 이건 문제지만 이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현재 알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이 문제는 분명 풀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도 열어놓고 마음도 열어놓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문제는 풀립니다. 문제의 해법은 분명히 당신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 머릿속에서 말이죠. 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우리가 던진 질문을 그냥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엄청 중요하죠. 뭐랄까 내가 지금 아직 팔팔하고 힘도 좋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혹시라도 운이 나빠 아니죠.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은 나이 들면 병이 들 확률이 높아지니까 요양병원에 가서 요양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내 부모니까 당연히 내 부모가 내 엄마가 아프시니까 내가 돌봐드려야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서 엄마를 돌봐드리고 말벗도 해주고 엄마 몸도 닦아주고 엄마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엄마랑 개폴키스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 자녀가 그렇게 당신에게 할 것 같나요? 그건 당신이 당신 자녀에게 어떻게 했는가 당신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 이것에 따라 다시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자신이 한 행동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세요. 늦진 않았어요. 지금에서 미래 시점으로 가서 자기의 행동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 행동 속에서 자녀는 내가 자녀에게 대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사랑을 느꼈을까요?
잔소리로 느끼진 않았을까요? 내 잔소리의 의도가 의도 속에 숨은 사랑을 자녀가 알아차리고 우리 엄마는 내게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엄마에 대한 정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갔을까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해서 미래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이후에 자식은 내가 자신에게 했던, 자신을 대했던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한번 자신이 되돌아보면 자신과 자기 자식과의 관계가 어떤 감정이 주로 쌓여서 이렇게 자식과 자녀, 내 자녀와의 관계가, 유대관계가 미래에는 어떻게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게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늙어서 자녀에게 이렇게 부양의 의무를 제대로 받고 싶다. 그런 이유로만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자식하고 유대관계를 좋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이고 그리고 가족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죠. 내가 모르는 사람도 물론 소중하지만 나와 함께 숨쉬고 내 곁에서 나의 어떤 일대기, 나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죽을 때는 그런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 딸하고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포옹을 하고 산에도 등산도 같이 가고 도시락도 같이 까먹고 바닷가에서 발도 담그고 그럴 걸 그랬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한 번도 없었네. 인생은 항상 도전이고 뭔가 성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정작 내 딸하고 시간을 못 보낸 게 너무 아쉬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언젠가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죽음 명상이라는 걸 한 2010년인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 관뚜껑을 닫고 이렇게 이렇게 그거 있죠. 못을 박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내 귀퉁이를 이렇게 진짜 못 박듯이 박아요. 그리고 올해는 아니고 한 몇 분간 그 관 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임사체험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수의도 같이 입었었어요. 수의도 같이 입고 죽기 전에 유서도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서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후회되는 점, 다시 살아난다면 하고 싶은 점, 죽기 한 달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당신은 하고 싶은가? 여기에다 뭐 했냐면요. 그걸 썼던 당시에는 그 명상을 했었던 당시에는 부모님과의 사이가 아주 좋진 않았어요. 이제 화해를 하려고 제가 공부를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었던 단계였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썼어요. 내가 만약에 죽기 직전 한 달의 시간이 있다면 부모님께 찾아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겠다. 한 달 동안.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다면, 지금 죽지만 다시 만약에 운이 좋아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면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후회되는 점은 내가 살면서 나에게 잘해줬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보답하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었던 그런 것들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부모님께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왜 부모님을 원망하고 왜 부모님께서 나에게 못해줬던 것만 그렇게
기억을 막 되살려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비난했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후회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면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임사체험 끝나고 노루묵 됐어요. 노력하고 있긴 해요. 지금도 노력하고 엄마랑 하루에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하루에 2번 정도 꼭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려고 하고 또 엄마가 궁금하기도 해요. 엄마에게 잘해드리고 싶고 여전히 엄마를 향한 화도 많지만 엄마를 향한 감사함 또 미안함 이런 걸 많이 느끼니까요. 아 얘기가 너무 또 이렇게 삼천포로 흘렀죠? 근데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문제로, 자녀를 문제로 바라보는 그런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무조건 자녀의 잘못이고 너의 잘못이니 내가 뜯어고쳐 주겠다.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자녀는 절대로 그럴수록 더 반발이 심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이제 보고 있어요. 시험이 일주일 남은 딸이 있는데 이제 긴장이 되는지 계속해서 이제 공부는 안 하고 조금 TV를 보고 있는 딸을 마침 거실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시험이 일주일 남았잖아요.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희야, 엄마가 얘기했지. 시험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꼭 텔레비전 보고 있어야 되겠어? 빨리 끄고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희가 그럼 엄마의 얘기를 듣고 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바로 방으로 들어갈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영희가 가만히 있을 영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딸들은 가만히 계시나요? 영희가 뭐라고 하죠? 엄마 나도 안다고 내 시험인데 내가 잘 알지 일주일 남은 거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나도 지금 시험 공부도 안 되고 잠깐 시험 공부 하다가 말고 나와서 지금 머리 식히는 거라고. 나 스트레스 받은 거 안 보여? 나 좀 내버려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진짜 황당하죠. 그때 야마가 빡 돌죠. 그냥 화가 확 나면서 영희한테 다시 대꾸하죠. 저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응?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이러면서 응? 빨리 당장 안 들어가면 텔레비전 코드 확 뽑아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영희가 그때는 너무 화를 내는 엄마도 싫고 해서 말을 억지로 엄마의 어떤 제압에 일단 복종하긴 하죠. 화를 엄청 내면서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럴 때 영희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엄마 말씀이 맞아.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으면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겠지. 엄마는 내가 시험 성적을 잘 못 받으면 속상해 하실 거야. 그리고 다 내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영희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텔레비전을 시험을 일주일 앞둔 영희가 텔레비전을 보는 장면을 엄마가 보게 됐어요. 그때 영희야 시험 공부하다가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그래 잠깐 텔레비전 보고 오늘은 어차피 보던 거니까 텔레비전 보고 푹 쉬고 이따 저녁 때부터 공부해. 이렇게 말하면 영희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가 내가 텔레비전을 시험이 코앞인데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도 별로 뭐라고 안 해서 일단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엄마 알았어 나 조금만 보고 공부 또 하러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엄마가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 영희야 잘 생각했어. 힘드니까 주스 한 잔 마시고 공부해. 엄마가 주스 갖다 줄게. 이렇게 말하면 영희 마음이 어떻겠어요? 따뜻해지겠죠. 우리가 본 그 어떤 순간의 장면 있잖아요. 딱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딱 포착된 그 장면을 보고 그 공간과 시간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하죠. 그 순간만 보고. 그치만 그거야말로 우리의 시행착오이고 우리가 잘못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앞뒤에
앞과 뒤. 영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것만 딱 보면 그걸 가지고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낼 수 있고 영희에게 뭔가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영희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일주일밖에 시험이 맞는데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기집애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영희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영희가 그래 엄마 말씀도 뭐 맞으니까 빨리 가서 공부해야겠다. 내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한다고요.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렇게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고 상대의 상황과 어떤 놓인 처지, 감정을 조금 들어보려고 하는 게 필요해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판단이 무조건 옳지가 않아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네가 바꾸기 전엔 우리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건 관계를 힘들게 해요. 그거는 나에게도 좋지 않고 상대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떤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있어서 해결을 내는 방법은 일단 문제의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고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고 또 나를 바꾸는 데 있어서 내가 한정된 어떤 기준이나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문제의 어떤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해답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내가 모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저절로 풀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거죠. 상대의 어떤 행동, 상대의 어떤 이렇게 면면을 보면서 우리는 자동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습관적으로 그 판단이 따라와요.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그렇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상대의 말을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상대의 말을 인정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판단을 해서 상대에게 그걸 또 이렇게 내 그 생각을 발언을 하잖아요. 상대가 굉장히 상처받아요.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인간하고는 내가 다음부터 얘기를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왜냐면 나는 기껏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혹은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누가 언제 해결책을 내달라고 했나요? 나한테 어떤 해결책을 해법을 알려달라고 한 게 아닌데 왜 내 얘기를 그냥 들어주지 않는 거지?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100번 중에 한 번도 그 인간은 내 얘기를 고지고대로 그냥 들어주질 않아. 내 얘기를 듣고 난 지 생각을 얘기를 하지. 판단과 비난과 평가를 섞어서. 그래서 다시는 너랑 얘기하기 싫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의 대화는 아무리 해도 이 마음의 헛헛함이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공감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앞서는 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먼저 선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타인에게 그런 걸 원하진 않아요. 많이 줄어들죠. 근데 저만 해도 그게 조금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자꾸 타인에게 어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시도하지만 상대는 어김없이 항상 습관이니까 그 사람도 항상 자기 생각으로 내 얘기를 듣고 판단을 내려서 평가를 내려서 나에게 다시 피드백을 해줘요. 그게 얼마나 나를
기분 상하게 하는지 그런 거 상대는 알지 못해요. 그렇게 전화를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잖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전화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치만 우린 괜찮아요. 왜? 자기 사랑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기 사랑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욕인가요? 이렇게 작지만 점점 이렇게 자기 사랑이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희망적인 이야기죠. 지금 새소리 들리나요? 이 얘기를 하니까 새들이 지저귀도 말고 조용해졌어요. 오늘도 약간 뭔가 오락가락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방송 채널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새가 지저귀고 있네요. 저는 그리던 그림을 이제 마저 그려야 되겠어요. 오늘도 참 날씨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았고 또 흑돼지 돈가스? 그걸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맥주도 한잔하고 그랬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급하게 마치고 미라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조 비테일의 미라클로 다음번에 만나요. 거북이네 책방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커나가요. 우리 함께 물질적 풍요를 끌어당기고 시커매. 손 진짜 시커머져.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평정도 점점 더 되찾아 나갈 수 있게. 원래부터 그랬었던 거니까. 그러길 바라고요. 거북이 책방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조 비테일의 미라클로 다시 만나요. 반가웠어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해요. 한번 켜드릴게요. 얘는 감자고요. 얘는 아직 이름을 안 줬어요. 감자는 소리 나면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 이만 안녕.